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채용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1, 2년을 고생하고 20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내용은 인사 담당자 눈으로 봤던 베트남 취업의 장단점과 채용 과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베트남 회사에서 심사업 담당을 하면서 또 같이 했던 부분이 인사 채용에 관한 부분, 특히 한국인 채용에 관한 부분을 제가 같이 했는데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 인사팀이 따로 있었지만 한국인 채용을 제가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가 작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지인들 요청으로 인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 전형이랑 1차 면접까지는 제가 보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취업의 장단점, 2번은 베트남 채용 과정, 3번은 인사 담당자로서 느꼈던 점, 그리고 연봉과 복지, 베트남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촬영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좀 찍어놓은 걸 보면서 뭐 일부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자기 생활에서 느끼셨던 점들을 너무 잘 나타냈고, 저도 그렇지 막 하면서 봤었는데, 일부 분들은 너무 좋은 부분만, 그리고 일부 분들은 너무 나쁜 부분만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는 또 저희가 경제TV지 않습니까? 경제TV로서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개를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적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짧게 보면은 인건비가 무슨 30~30%인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생산기지로 메리트가 없고 지는 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18년 기준으로 6.5%가 이 최저임금이 상승을 했고요. 작년에 베트남 GDP가 7% 올랐고, 이건 이 6.5%라는 게 결국 이 베트남이라는 곳은 지역별로 또 이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최저임금 최대폭으로 올린 거임에도 참다가 올린 수치인 거죠. 이 수치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랑 금리를 감안을 한다면 이 수치가 아주 그렇게 생산에 부담을 주는 수치가 아니고,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에 대한 특구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베트남 정부도 지금 자기네가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산 기지와, 그리고 이 인건비가 올라서 이 베트남 정부가 원하는 거, 이 소비 시장의 확대가 결국은 이 생산 기지로서의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생산을 한다면 뭔가요? 생산을 한다라는 건 결국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소비의 대부분이 베트남에 있는 기지들이 수출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베트남 내수로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의 성장이 더뎌질 수는 있겠죠.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얼마만큼의 성장의 몇 프로냐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제는 남미로 갈 거다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체 시장이 부족합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서 빠지면서 신남반 정책과 신북부 정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베트남에서 일부 지역이 캄보디아로 이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섬유 쪽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섬유는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러한 일에 관한 부분이 캄보디아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캄보디아로 다 옮길 수도 없고, 남미는 진짜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남미는 이미 이 북미 지역을 바탕으로 이 납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미 진출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베트남이 뜨기 전에 오히려 더 많이 떴던 게 남미예요. 인도네시아랑.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분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걸 확 뺀다? 인건비 하나 때문에? 인건비 고작 이 경제 성장률 대비 이거 올랐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합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었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베트남 취업이 또 좋은 점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커리어적 차별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상이하지만,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지금 이거와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이제 많은 생산과 R&D와 사무적인 부분은 한국에 남을 거고, 생산에 많은, 특히 단순 노가다를 그 비싼 비용을 치를 리가 없죠. 기업 바보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해외로 지금 진출을 하는 건데, 정말 기술적인 부분만 한국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을 한다면, 아무리 근무를 서울에 하더라도
이 지금 생산 기지가 기존에 한국에 있던 여러 팀들이 기존에는 한국에 있던 공장을 관리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핵심 인력들이 결국은 기존보다 인력 수는 줄어들겠지만 이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공장을 담당하던 그러한 직무의 사무직들은 결국은 지금 이런 베트남의 이런 생산 기지의 이전에 따른 준비된 인재들의 자리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 생산 기지를 담당할 본사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전략을 세울 직원도 필요하고. 실제로 그래서 대한민국 공채에 한번 사람이 들어가서 봐보시면은 베트남어 혹은 베트남어 경력, 우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생활을 접고 면접을 보면서 저의 신입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면접 내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베트남 시장 얘기고 오히려 언어보다 시장입니다. 시장을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열이면은 열 다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질문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해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 기회의 폭으로 충분히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 취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이 경제와 시장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을 유학할 때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베트남에 있으면서 어디가 가장 경제를 공부하기 좋은 데냐 물어본다면 저는 베트남 및 동남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베트남 시장은 아직 선점한 기업이 없습니다. 한국 예를 들어 전자산업이다. 전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확실한 1등이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가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미디아라는 중국 회사가 그렇게 대기업 글로벌 기업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에어컨 부분에선 삼성보다 훨씬 더 잘 나가거든요. 실제로도 한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거기에 OEM으로 많이 맡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베트남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이 트렌드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재테크적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한국 생활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월급을 가지고 서울에 집 한 채 사기가 진짜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재테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그런 목적이 처음에는 컸고 또 경제를 그러면서 더 좋아 이런 선순환 구조를 밟게 된 건데 증시의 상승률이 우선 다릅니다. 베트남 증시와 한국 증시. 왜냐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7% 성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비. 그렇다면은 내가 투자하는 돈 대비 당연히 성장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더 꿈을 한번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월급이 전부라는 생각을 그거는 베트남,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런 생각을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월급 가지고 되는 거는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부동산도 진짜 못해도 아무리 안 좋은 집도 1억은 한국 돈으로 1억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물론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월급 가지고 뭔가를 바꾸겠다? 이건 전 세계 어딜 가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은 빨리 접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재테크적인 이 기회를 여기서 살리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베트남에 있다 보면은 이 한국 기업들 이 언론을 저는 참고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엄청나게 잘 나간다. 근데 이게 현지에서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팩트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주관적이지만 한국보다 저는 취업이 훨씬 수월하고 경쟁도 엄청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공채에 비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9번. 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직이 좀 많이 수월합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곳이 한국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안에서 이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한 회사로 좀 오래 다녔다라고 많이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학을 할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다녔다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직이 좀 많고 저는 이직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이직이라는 건 결국 이 구직자와 저기 회사 둘 다 사용자가 둘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번 이 송금 시스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달러를 동화로 환전을 해서 받는데 동화는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이 달러의 변동폭보다는 약합니다. 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동화에서 하나로 넘어갈 땐 달러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 네이버에서 계산해보시면 아는데, 이게 저는 이제 돈을 모았다가, 이제 이게 재테크적으로도 충분히 퍼센테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율이 엄청 많이 올랐죠. 1195원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 1200원을 못 찍고 지금 조금 내려갔는데, 그렇다면은 이 바닥일 때 샀다면 올해 기준으로 한 1110원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프로인가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저는 장점으로 굉장히 봤고, 이 외국계에 진입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 꼭 한국 기업에만 취업을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미국 회사, 뭐 베트남 회사에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일본계에 취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왜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한국 인재들을 원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베트남 GDP의 한국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처가 한국일 가능성, 이 거래처를 늘려야 하잖아요. 이 한국이라고 꼭 한국 기업끼리만 거래한다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 있는 외국계에서도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 주 6일 근무, 기업마다 상이하지만 주 6일 근무가 베트남에서는 이제 주 6일 제도, 우리 어렸을 때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문화적 차이가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켜봤을 때는 확실히 이 나라 외국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국인은 중간 관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간 관리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거고요. 문화적 생활은 당연히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발전이 덜 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대보단 좋았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그리고 일부 친구들이, 저는 이거는 저의 완벽한 주관인데요,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정말 일부의 젊은 친구들이 너무 부정적인 게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고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게 산다. 제가 뭐 굳이 그렇게 왈가왈부 하진 않았지만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대비는 좀 이런 부분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의 채용 과정과 연봉, 복지는 어떠냐를 봤을 때 베트남의 채용이 되는 방법은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의 공채로 입사를 해서 주재원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GYB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대우세계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빡세게 베트남어 공부를 시켜서 취직을 시키는데요. 이 GYBM에 관한 후기는 GYBM 출신들의 제가 알기로는 카페가 있고 거기서 듣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면 저도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홍보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대신 베트남어를 정말 빡세게 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출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채용 과정부터 좀 까다롭게 뽑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발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GYBM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1년은 안 되지만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당연히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취업을 당연히 잘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나요? 이건 너무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선발부터도 제가 알기로는 꽤 까다롭게 선발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무브에 관한 거, 이 K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교별로 이제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현지에서 공부를 한 번 더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GYBM보다 빡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K무브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GYBM 친구들의 경쟁을 이기려면 이 친구들이 갖지 않은 장점을 잘 살려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친구들이 베트남어를 더 준비를 했다면 내가 이 친구들만큼의 베트남어를 따라오진 않겠지만 회사에 메리트를 줄 부분, 면접에서 뒤집을 부분. 왜냐면 베트남은 생각보다는 이 서류 전형이 수월합니다. 한국처럼 서류 광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면접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충분히 면접에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인사 담당자 면접을 보면서 GYBM 출신들도 많이 떨어뜨려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베트남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붙여봤습니다. 왜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회사라는 것이 언어가 중요하게 해요. 이게 외국이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까지 성실했다면 이 언어적인 건 충분히 시간으로 커버가 될 거라는 생각을, 물론 이 친구도 여기에 있었던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대비 어느 정도 실력이나는 보겠지만, 이게 뭐 이 친구가 점수가 이 뭐 상이고 넌 중이기 때문에 떨어뜨려, 그런 거는
이게 굳이 베트남이 아니어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이 뭐 900점이라고 다 붙으면 다 토익만 대학 안 다니고 토익만 준비해야죠. 그거는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월드잡, 이 취업에 대한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 단톡방, 그리고 인맥에 의한 추천, 그리고 한인 잡지에도 이 구인구직란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채용 과정은 어떻게 되냐. 보통 베트남은 간단하게 수시 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GYBM이나 K무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시 채용을 하는 공고를 모아서 학생들한테 원서를 넣어보라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채용 시스템이라는 점을 한국처럼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드잡, 단톡방, 인맥, 뭐 한인 잡지를 꾸준히 잘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한상 대회나 이 코트라에서 하는 이 채용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도 이 채용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절차는 이 서류 전형을 거치고 현장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향후에 잡는 경우도 있고, 카톡에 이 페이스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기업마다 너무 상이하고요. 1차로 끝나는 데가 있고 2차로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과정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고 수시 채용의 모형을 띄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 대비 채용에 대한 인력의 이런 이 수요가 확실히 더 있다라는 점이죠.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느꼈던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채용 동기가 불명확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 면접을 보기 전에 그래도 저도 보고라는 걸 올려야 됐기 때문에 이 욕을 먹고 싶지 않아서 사실 기업 소개서를 꼭 보내줬습니다. 기업 소개서. 전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 기업 소개서를 읽은 게 맞나라는 의문을 들었습니다. 이 비율이 정말 잘한다 생각했던 게 10% 정도였고, 정말 이 친구들은 한국에 공채로 면접봐도 굉장히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한 게 한 10%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1편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이건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1편과 마찬가지로 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대부분 90%가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한국에서 원서를 내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면접을 봤어도 이거는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베트남어가 부족하다면 그 외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인을 채용하는 이유가 꼭 이 직무마다는 다르겠지만 오히려 베트남어를 안 쓰고 하는 직무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 거래처가 영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어를 잘하면 좋은 게, 결국 같이 일하는 현지 직원들이 베트남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어를 하는 게 확실히 메리트는 있지만 이 그 외 능력으로 이거를 커버를 못 하진 않습니다. 제가 A랑 똑같은데요. 이 공채 대비, 면접 대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준이다 했던 느낌은 저는 1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B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베트남 제가 면접에 가면 여기 왜 지원했어요? 라 물어보면 돈도 좀 괜찮게 주고 기숙사도 나오고 하노이 시내고 베트남어도 제가 잘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메리트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솔직한 거죠. 이게 그거랑 똑같습니다. 연애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엄청 뛰어나다고 해서 야, 나 뛰어난 남자니까 사겨 라고 하면 사귀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고백을 할 때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부터 파악을 해서 이 여자는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거를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는 게 사실 원하는 걸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원하는 이유, 그리고 이 친구가 왜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뭐 베트남어 잘하면 몇천 불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젊은 친구들끼리, 저도 젊지만 고정관념 스스로 잡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 작업 봐줘라, 스토리텔링을 해줘라. 진짜 스토리텔링을 원한다니까요. 진짜 스토리텔링 원해요.
이 친구가 이 산업을 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인사 담당자들이 한국 기업, 제가 대기업 공채로도 입사해봤지만 하는 얘기 진짜 다 맞아요.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까지 굳이 토익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과정, 어떤 열정을 보여줬는지를 알고 싶다.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토익으로 한국을 예를 들면 그렇게 취업이 다 되면 그럼 교포들 지금 미국 취업 잘 안 되는데 다 데리고 와서 한국에 취업시켜야죠. 왜 그럼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도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내가 왜 이 채용에 대한 이 동기를 명확하게 잡으시라는 점이죠. 이 연봉과 복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1000에서 한 3000불 사이인 것 같습니다. 신입 기준으로. 능력 되시는 분들은 회사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능력 되시는 분들은 저는 4000불까지 받는 걸 봤고요. 이분은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굉장히 어리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언어도 굉장히 잘했었고, 제가 지켜봤을 때 이분은 이 베트남 사회에 되게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술자리에서만 대화를 했는데 이 베트남의 기업, 베트남 경제, 이 사회, 정치, 이 전반적인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저는 언제 한번 꼭 기회 되면 같이 일해보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연락하지 않는데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잠깐 나왔었고, 그 친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다시 여기 베트남 올 거라 그랬으니까 취업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들은 데까지는 4000불을 받고 가는 걸로 봤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 생각을 했고, 외곽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좀 여러가지 생활 여건이 좀 더 불편하기 때문에 연봉을 업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야, 난 1000불 이런 분들 누가 받냐, 그 능력에 맞게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수요공급 원리입니다. 수요공급. 저는 단지 스펙트럼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여기까지 내가 끌어올릴 수 있다. 능력이 없으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거 전 세계 공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혜택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혜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란 메리트에 기반을 그래도 깔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내가 된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나는 봤었다 라는 말씀을, 외곽도 제가 4000불까지 들어봤었습니다. 대기업 기준 80%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대기업 신입 기준 나오는 걸로 들었었고, 이 외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숙사가 있는 데가 많았고요. 이 도심 같은 경우에 기숙사, 저 같은 경우는 하노이 중심부인데도 사실 회사에서 이 아파트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턴들이랑 또 괜히 돈 내지 말고 우리 집이 크니까 그냥 와서 지내라 하고 지내게 했었는데, 기숙사를 해주던가 아니면 주거비를 주던가, 제가 그 당시에 방이 프리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시스템이 있고, 그 외에 항공비,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항공편을 지급을 하는 데가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았습니다. 좀 더 많았고, 명절 선물 등등을 주는 데들도 있고요. 이건 기업마다 너무 상이하고, 이 좀 애매한 부분이 퇴직금 부분입니다. 이것도 기업마다 상이한데 베트남 퇴직금에 관한 법이랑 한국 법이랑 좀 상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심이랑 외곽 지역에 제가 도심에도 있었고 이젠 외근을 나가면 외곽으로 갈 때도 있었는데, 외곽에도 이런 번화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준치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술 마시고 한국 식당도 있고, 방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노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하나씩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불편함을 크게 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막 엄청 콘서트를 쫓아다니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서 산책하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저의 주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음식 같은 거, 식당 같은 게 뭐 없어서 못 가던가, 제 미국 생활처럼 없어가지고 한식을 못 먹던가 한국 음식을 못 사 먹던가 그럴 일은 도심에서는 절대 없고, 생각보다 오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채용을 했던 친구들도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발전돼 있다고. 물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베트남에서 대부분이 택시를 좀 많이 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마다 좀 상이한데, 이 택시 카드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택시카드를 지급을 하던가 자차 이런 렌트로 차를, 이게 정말 회사마다 다르고 당연히 좋은 회사는 좀 더 좋은 능력이 필요하대. 한국 대비 노력 대비 제가 보기에는 수월하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A 그룹을 들어가는데 부어야 되는 노력 대비 베트남의 이 비슷한 준하는 수준의 취업을 하는 복지나 연봉이나 이런 게, 이 점이 저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버스와 문화, 아까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요, 이 물가는 생각보다는 좀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채용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1, 2년을 고생하고 20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취업을 하는데 이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만 했거든요. 4학년 때 원서만 썼고, 저는 4학년 때가 제일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공채 원서만 쓰고 면접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2, 3학년 때부터 인턴십을 하려고 대기업에 원서를 많이 넣어봤기 때문에 4학년 때 딱히 따로 자소서나 이런 걸 준비할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 2년의 고생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수능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능으로 대학이 결정이 돼서 이 대학이 취업에도 솔직히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잠깐의 고생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베트남에 있는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저는 한국 휴가 가면 베트남어 시험을 봤거든요. 말하기 시험, 이 스피킹 시험을 꼭 보고 들어와서 지금 점수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베트남어로 또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 잠깐의 고생이 더 길게 보면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덜 노력하고 어떻게 어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쿨하게 한번 들이박아서 좀 고생을 해서 압축성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압축성장은 평생 고생하라는 얘기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욜로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이 바짝 고생을 해서 빨리 선점을 해서 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계속 고통받는 것보다. 그거는 진짜 궁금하면 삼촌들이나 이런 더 나이 드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면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때의 잠깐의 투자가 정말 몇십 년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재테크도 그렇고요. 취업은 당연하고, 저 딱 2년 준비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울거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간 쓰는 건 똑같고 애매하게 놀 바에는 확실하게 해서 노는 게 낫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도 빡세게 내가 배워서 선점을 해야 그 다음부터 날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더 편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 역시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베트남 취업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달콤한 얘기는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의 인생이고 인기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인기 끌어 뭐 합니까? 그래서 꼭 다들 정말 더 나은 인생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되는 말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